초밥이 그렇게 맛있을 줄이야. 어휘의 마법. 초밥이 맛있어봤자 뭐 얼마나 맛있을까. 일본 유명 초밥집에선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손님이 알아서 돈을 내고 먹기도 할 만큼 맛이 좋다는데 나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았다. 초밥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 싶었다. 그런데 초밥. 내가 우습게 여겼던 바로 그 초밥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여학생 2명을 가르치게 되었다. 예체능 계열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 요건을 4등급 1개만 맞춰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학생들이 국어와 탐구 영역에 집중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국어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과목이라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공부하기도 한다. 예고 국악과의 학생 2명이 상담을 왔는데 이건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완전 무식의 종합선물 세트, 완무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완무종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일단 매우 해맑다. 세상 뭐 별거 있냐는 듯이 킥킥거리며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내 머리 스타일을 보고 깔깔거린다. 도대체 입시에 줄리는 고등학생의 우울함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완무종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때도 한 가지 주제로 집중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혜영이는 가야금 전공이고 자영이 너는 검은고 전공이랬지? 예. 그 전공은 한여종밖에 없어? 아니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도 한여종이 최고잖아요. 수능 심화 공부는 해봤어? 아니요. 선생님은 검은고 해봤어요? 나야 못 해봤지. 저도 그런 거 못 해봤죠. 선생님 검은고가 몇 줄인지 아세요? 검은고가 12줄인가? 헤헤, 검은고가 몇 줄인지도 몰라. 자영의 말에 2분의 완무종께서는 그 순간부터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했다. 이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아니 내가 검은고 몇 줄인지를 모른다고 해서 이 애들에게 이렇게까지 놀림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나는 애초에 이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어떻게 손을 써볼 것 같지가 않다는 그런 불길한 직감이 들었다. 그래도 함께 상담을 오신 어머님들의 표정이 하도 간곡해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했다. 어휘의 깊이를 가르쳐주기에 한글을 표기하지 않고 한자만 제시해주는 방식이 있다. 수능국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 어휘부터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나는 배경지식도 넓히면서 한자어를 확장하기 위한 교재를 사용한다. 그런데 완무종들을 위한 수업은 그냥 쓰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한자 어휘를 설명하면서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우리의 순수 영혼 완무종 2분은 내용 파악은 그만두고 무슨 말을 썼는지 읽어내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참으로 기적적인 일은 가야금 전공인 혜연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저 이 글자 알아요. 이거 마음심자 맞죠? 혜영이는 너무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자영이는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이 완무종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혜영이와 자영이 어머니 2분까지 너무 좋아하며 박수를 치는 것이었다. 아니 고3이 마음심자 하나를 읽어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극찬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어느 순간 나도 완무종에 대해 합주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래 혜영이 아주 잘했네. 그럼 자영이는 아는 글자가 어떨까? 나는 최소한 갈짓자 하나 정도는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영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자영이의 해맑은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아주 당당하고 투명한 눈빛으로 교재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나를 보면서 이런 마음의 소리를 전해주었다. 선생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빨리 그냥 넘어가요.
나는 자영이의 그 눈빛을 읽는 순간 수업은 끝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애초에 서로 고생할 일이 아니었다. 입시 방향을 다시 잡아서 가야금과 검은고를 미친 듯이 뜯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의 해맑은 완보종들이 헤헤거리면서 돌아가고 나는 다음날 어머님들에게 전화를 드렸다. 혜영이 어머니는 어느 정도 각오했다는 듯이 알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자영이 어머니는 개별 수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일단 우리 아이들이 기초 어휘를 잡아가야 하는데 제가 지금 그런 기본 한자까지 가르치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네요. 저기 원장님, 그래도 어떻게 한번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 한여종 문제는 또 이 수능의 어떤 기초적인 어휘나 이런 문제는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것이라서요. 저기 원장님, 사실은 우리 자영이가 요즘에 검은고 실기도 안 가고 있어요. 예? 실기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던데요. 예, 요즘 점점 자신이 없다면서 실기 레슨하고 오면 울고불고 난리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너무 응석가지로 키워서 그런가. 저기 원장님, 혹시 실례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는데 교육비 때문에 그러시면 제가 그건 얼마든지.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지금 기초 한자까지 하면서 준비하기에는 제가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일단 내일 점심 식사하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혜영 엄마가 운영하는 일식집으로 모실게요. 나는 그때 일식집이라는 말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상담 전화를 할 때 내가 매우 배가 고픈 상태이기도 했지만 혜영 엄마가 운영하는 일식집, 이 말에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내 머리에는 각종 해산물과 다양한 밑반찬이 마구 그려졌다. 기껏해야 일식이라고는 우동이나 라면이나 먹던 나에게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다. 나는 마지못해 나가는 척하면서 다음날 점심 약속을 잡았다. 혜영이 어머님께서 운영하는 일식집은 백화점 대로변의 7층에 있었다. 일단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후지산 정원을 걷는 그런 기분이었다. 나는 망둥 한 마리를 잡아서 대갓집 마네님 댁에 팔러 온 삼돌이가 된 기분이었으나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다.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귀빈실에서 나는 난생 처음 화려한 일식 상차림을 맞이했다. 싱싱한 회도 맛있었고 바삭한 튀김도 맛있었으나 초밥. 이놈의 초밥이 문제였다. 아니, 초밥이 세상에 이런 맛이었어?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결혼시장 필요원에서 먹었던 그 애들은 초밥이 아니었나? 이건 뭐 젓가락을 집어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사르르 녹아버렸다. 나는 진짜 그러면 안 될 일이었다. 최소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원장으로 학부모와 상담을 하기 위해 간 자리에서 그렇게 초밥을 먹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초밥의 맛은 차갑지도 뜨뜻하지도 않은 그 미묘하고도 적절한 온도를 머금은 밥풀과 혀끝에 착착 감겨드는 생선살의 완벽한 조합에 나는 어느 사이에 무너져 체면이고 나발이고 차릴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초밥에 취해서 상담조 대로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완무종 2분을 위한 수업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왼수 같은 초밥. 그 다음 날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혜영이와 자영이는 오후 2시면 학교를 나와서 별도의 수업을 했다. 일반고 학생들은 아무리 빨라도 5시는 되어야 하는데 예고는 자유로운 편이어서 시간표를 수월하게 짤 수 있었다. 나는 먼저 가장 기초형 한자부터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 여기 봐라. 이건 정저지화라고 읽어.
여기 이 글자는 우물정자야. 내가 한마디 하면 완무종께서는 그냥 받아 적으면 좋을 텐데 꼭 따지고 들었다. 자연이가 교재에 사람 얼굴을 그리다가 그를 번쩍 들었다. 선생님, 그 글자가 뭐라고요? 그거 샵 표시 아닌가요? 딴소리 하지 말고 이건 우물정이야. 그 다음 글자는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여기 이 글자는 갈지자야. 이건 정말 기본 글자니까 꼭 외워둬. 아니 선생님, 저거 샵이 맞는데 왜 그러세요? 저거 샵 저지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머님, 왜 저를 낳으셨나요? 정저지와를 샵저지와라고 떠들어대는 이 인간들을 제가 꼭 가르쳐야만 하는 것인가요? 나는 완무종과의 1차전에서 완전 패배를 하고 이런저런 헛소리를 하면서 첫 수업을 간신히 마무리했다. 그리고 다시 자영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저기 아무래도 우리 애들 수업은 아이고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자영이가 선생님 수업이 너무 재밌다면서 선생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정말 좋아하네요. 아니 저기 어머님, 그게 아니라 선생님 초밥 좋아하시죠? 내일은 제가 혜영 엄마한테 부탁해서 초밥 도시락 꼭 보내드릴게요. 초밥. 그놈의 초밥. 나는 또 초밥 유혹에 못 이겨 수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완무종과의 수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약간 수업 전략을 바꿔서 재미있게 한자를 풀어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자, 여기 봐봐. 이건 우물정자라고 그랬지. 이 안에, 우물정자 안에 이렇게 점을 폭 찍으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 혜영이가 말해볼까? 우물에 왜 점을 찍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이 우물에 돌을 하나 이렇게 통 던지면 이게 어떤 글자가 될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우물에 이 돌을 던지면 이게 어떤 글자, 그러니까 이걸 퐁당퐁자 이렇게 하는 거야. 똑똑한 초등학생들도 이 정도면 말귀를 알아듣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완무종 두 분은 그게 뭔 소리래? 이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자, 그럼 여기 보자. 다음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건 수풀림인데 이 안에 남과 여가 들어가 있으면 이 무슨 뜻이 될까? 나는 나무 목자를 양쪽에 쓰고 그 안에 남녀를 써넣었다. 완무종 두 분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따라 적기만 했다. 자, 얘들아, 잠깐 나 좀 보고 생각 좀 해봐. 이 나무로 둘러싸인 숲 속에 이 남자와 여자 단둘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 모르겠어? 그건 바로 뻔할 뻔자야. 나는 제발 이 말뜻이 전달되기를 기대했으나 우리의 완무종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영이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혜영이는 영문을 몰라서 멀뚱멀뚱 자영이를 바라보기만 했다. 잠시 뒤에 웃음을 멈춘 자영이가 혜영이가 귓속말로 한참을 속삭였다. 그러자 혜영이가 책상을 쳐다며 웃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숲속에 좋아하는 남자와 좋아하는 여자가 둘이 있다. 아무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뻔하다. 뻔할 뻔. 그러면서 서로가 상대방을 쳐다보며 또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뻔할 뻔자로 1시간 수업을 다 보낼 정도로 나는 뻔뻔한 수업을 해야만 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한자를 가르치면서 그 말들을 조합해서 한자 그림을 그려오라는 과제를 냈다.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고백하건대 정말 고3 학생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수업은 아니었다. 그래도 일주일에 월수금 수업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 우리의 완무종 두 분은 조금씩 가장 기본적인 한자는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 다음 단계로 사자성어 수업을 해나갔다. 얘들아, 여기 그 한자 사자성어가 있으면 모르겠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걸 끊어서 읽어봐. 예를 들어서 여기 동분서주가 있잖아. 그러면 첫 글자와 셋째 글자인 동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둘째와 넷째 분주를 읽어보면 동서로 분주하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얼마나 깔끔한 설명인가. 내가 생각해도 참 알기 쉽고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하지만 완무종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자기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동분서주는 동서 먼저 읽고 분주는 나중에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자초지종 이거는 어떻게 읽어요? 자초지종. 어머님, 자초지종도 없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어머님, 왜 저를 낳으셨나요? 19이 젊은 청춘들이 40대에 이 아저씨를 놀리는 상황을 제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나는 그 이후로도 수없이 이 완무들과의 결과를 시도했으나 매일매일 탈날이론 초밥도시에게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거기에 가끔씩 들여오는 튀김은 또 어찌나 바삭하고 맛있는지, 도대체 혜영이네 일식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수상한 생각까지 들었다. 너무도 맛있는 초밥과 튀김을 먹다가 나는 이 완무종들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뭔가를 끊임없이 연구했다. 그때 터득한 방법이 예체능계 학생들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의 어휘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고2나 고3 정도가 되면 예체능계 학생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갖춘다. 그 학생들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의 어휘를 활용해서 국어를 끌어들이고 발전시켜 나가면 매우 효율적이다. 나는 가야금과 검은고 관련 전공 서적을 가져오게 했다. 예상했던 대로 거기에는 다양한 한자 어휘가 나왔다. 혜영이는 가야금 관련 어휘가 나오자 눈이 반짝반짝해졌다. 국어책에 나와 있는 어휘 공부를 할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다. 자영이도 마찬가지였다. 검은고 관련 어휘가 나오자 아주 자신감 넘치게 이런저런 수다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정저지화를 읽을 때는 샵저지화가 아니냐고 장난을 치던 아이들이 우리 국악의 학부인 정간보 이야기를 하자 서로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게 바빴다. 예체능계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래서인지 그때의 눈빛은 자신감을 가득 담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국악 악보를 비롯해 가야금 관련 어휘와 검은고 관련 어휘를 활용해서 500자 정도의 한자를 추출해냈다. 국악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집중적으로 암기하게 시키고 이 어휘를 확장시켜 나가자 답지 어휘에 접목시키면서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간중간에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어휘가 나오자 완무종들은 완전 자신감을 회복한 완자감이 되어갔다. 그 결과 자영이는 국어 3등급이 나왔고 혜영이는 4등급이 나왔다. 한예종 시험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런 서로 간의 노력이 있는 결과 자영이는 한예종 국악과에 합격을 했다. 혜영이는 재수를 해서 다시 도전해 다른 대학에 합격을 했다. 초밥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읽고 간 수업이었으나 마음만 먹으면 넘기 힘들 것이 없다는, 학생들의 의지를 불살릴 수 있다면 한 해 정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한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휘의 마법이 있다. 우리는 흔히 아는 맛이 무섭다는 말을 한다. 국어 선생의 입장에서 무섭다는 표현이 여기에 적절한지 고민할 때가 있지만 사람들은 아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결국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좋아하는 것은 하게 되어 있다.
예체능계 수험생들은 내신과 수능에 집중하는 일반 수험생들에 비해 기초 실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상대적으로 예체능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예체능계 수험생들에게는 자신의 전공과 연계된 어휘학습이 매우 효과적이다. 가야금을 전공한 혜영이 같은 경우에는 평사나간이나 안분치족과 같은 어휘가 나오면 처음부터 기가 죽어서 살펴보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은고나 가야금에 악기, 줄을 얹어놓는 받침대를 안족이라고 한다. 기러기 발 모양을 닮았다 해서 기러기한 발족인 안족이다. 이 어휘를 한자어 연계시켜 집중적인 암기와 반복 연습을 했더니 평사나간에서 안에 기러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초등학생 때 이미 배웠다가 기억의 어두운 창고 저 안쪽에 숨어있던 발족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로소 안분지족의 삶이 무엇인지 기억을 되살려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의 전공에 나오는 어휘만큼은 내가 최고라는 전공부심을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공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예체능계 수험생들에게 그리고 국어가 약한 학생들에게 간곡히 전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엄마에게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니 조금 더 모국어의 영역을 확장하자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한국어와 함께 살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입시는 너에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 중간 어디쯤에서나 항상 너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내가 한 번만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면 된다. 용기를 내는 순간 막막해 보이는 수능 국어가 어휘의 마법을 발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